안녕하세요. 저는 55살이고 현재 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고 저희 부부 슬하에는 딸 하나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올해 30살이고 둘째인 딸아이는 25살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이 있죠? 저도 절대 잊기 힘들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죠. 만약 제가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제 아들 자식은 세상에 없고 난 뒤였을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아직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네요. 그 사건은 여전히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법인데 말입니다. 제 딸아이는 아직까지도 병원을 다니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들이 25살이 되는 해에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은 남들보다 조금 다릅니다. 지능이 조금 떨어져요.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하더군요.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고 사실상 일반인에 포함됩니다. 저희 아들은 사실 경도 지적장애인과 지능지수가 사실 별다를 바 없어요. 지적장애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중증도는 좀 더 가벼운 상태입니다. 지능 발달이 느리고 이해도 응용도 잘 못하고요. 기억력도 나빠요.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소외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사회에 점점 더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고만 살았어요. 게다가 아들은 약간의 자폐 증상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결국 우리 아이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집에서 훈육을 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도 사실 조금 모자란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 제 딸아이에게 항상 죄인이었어요. 딸은 어린 나이에 5살이나 많은 오빠를 챙겨줘야 했었거든요. 아들이 학생 시절에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학교에 불려가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했고 친구들과 잘 지내달라 부탁을 해야 했고 그랬죠.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 그때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원래 저희 아들은 사소한 일부터 엄마인 제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주는 애교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마디의 말도 없었거든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만난 지는 8개월이나 된 사람이었고 자신한테 무척 잘해주는 소중한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파심에 그 사람 괜찮은 사람 맞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들의 모자람을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잠깐 얘기를 나눠봐도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8개월이나 만나왔다는 사실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예민한 성격으로 많이 바뀐 탓도 크겠지만 말이에요. 제 아들에게 의도가 있어서 접근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아들에게 항상 몸조심하고 쉽게 믿지 말라며 훈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한번 보여달라고 집으로 데려오라 했어요. 아들은 뛸 듯이 기뻐했죠. 남편과 딸도 걱정이 된다며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정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당시 아들보다 2살 더 많았던 그 여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아하고 예쁜 사람이었고 학교도 명문대 출신에다가 부모님 직업도 좋더라고요. 집안 좋은 아가씨가 뭐가 모자라서 지적장애인을 만나겠어요. 근데 그 여자는 저희 딸과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친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 아들이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저희 아들처럼 조금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조금 배우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봉사활동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을 추천한 사람은 저희 딸아이였고요. 어쩌다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꽤나 돈독해 보였어요. 딸아이는 엄마, 이 언니면 난 괜찮아. 언니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니? 하고 수긍하는 눈치였죠. 전 그래도 끝까지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왜 좋나요? 장애인들이 다니는 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시면 아시겠네요. 저희 아들이 심각한 중증 장애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남들보다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항상 누구를 보살피기보다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쪽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인가요? 얘기를 들어보니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데 라고 톡 쏘아붙였습니다. 딸이 엄마 라고 말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머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한국 사회가 그렇게 친절한 곳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데 꼭 이유가 필요할까요? 저 희민 씨랑 만나면서 남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남들보다 순수한 면이 좋았고 작은 것도 고마워할 줄 아는 모습에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제게 과분할 정도로 착하고 순수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희민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저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안 되시나요? 라고 당돌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당돌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긴가민가 하더군요.
하지만 어딘가 자꾸 미심쩍었습니다. 그러고 몇 달 뒤 아들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죠. 만난 지 고작 1년을 간 넘겼는데 무슨 상견례인가요? 노파심에 너무 이르다고 아들을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미친 듯이 흥분을 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힘에 부쳤어요. 제가 반대한다는 사실에 딸도 그 여자의 편을 들며 그 언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괜찮다고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미친 듯이 반대를 한다는 소식이 그 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까 그 여자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 울며 불며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본 아들도 같이 흥분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한숨을 푹 내쉬고 일단 일어나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절대 감정적인 모습 내비치지 말라고 배우지 않냐 타박을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라며 끄끄거리며 소파에 앉아 진정하려 애쓰더군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라 무섭게 말을 해 들여보낸 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하필 우리 아들인가요? 후천적 장애도 아닌 거 그쪽도 잘 알고 있잖아요. 비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장애가 생긴 경우도 아니고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난다는 거 저는 못 믿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받을 시선들은 감당 가능하신가요? 그쪽은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선을 보겠다고 말을 하면 조건도 괜찮고 그쪽과 비슷한 수준의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왜 하필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진 재산도 그쪽에 비해 턱없이 적은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어머님, 결혼하는 데에 있어 재산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저는 돈이 많고 저 하나만 바라보지 않는 남자보다 돈이 없더라도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제게는 희민 씨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희민 씨는 남들보다 조금 다른 사람이죠. 하지만 그게 저와 희민 씨가 사랑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문제도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민 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희민 씨도 그런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진실로 저를 아껴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허락을 하셨던 이유도 제가 희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시선이 저희 친정 식구들의 시선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전 정말 희민 씨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님. 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또륵또륵 흘리면서 고든 자세로 절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 어리게 호소를 하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한번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그 여자의 부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다들 우아하시고 기품이 있으시더군요. 제 아들도 귀엽게 바라보시고 챙겨주시니
부모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하자는 분위기로 점차 굳어가고 있었죠. 남편도 딸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한시름 놓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여자를 점점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특히 딸아이는 그 여자를 무척이나 잘 따르더군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막상 제 품에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결혼 전에 저희 부부와 아들, 딸, 그리고 본인까지 다섯이서 근교로 여행을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어쩜 내 맘에 쏙 드는 말만 골라 하는 걸까 싶었죠. 우린 근처 캠핑장에서 1박, 근처 펜션에서 1박, 총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내내 딸아이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일 신나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활발하게 놀아야 되는 아이인데 말이죠. 저흰 정말 즐겁게 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를 집에 데려다주고 친정으로 가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잠깐 저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왜 그러냐 물으니 둘이서 조용한 곳에서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심각한 표정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딸아이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재촉하는 제 말에 딸아이는 왈칵 눈물을 터뜨리고 끄끄거리며 전부 제 탓이라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덩달아 저도 불안했어요. 아이를 달래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더라고요. 사건은 그랬습니다. 캠핑장에서 잠을 자던 딸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그 여자가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새벽이 너무 늦었는데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것은 많이 무섭겠지 하는 생각으로 언니 뒤를 졸졸 따라갔대요. 그런데 장난이 치고 싶어서 발소리를 죽인 채 몰래 따라가 왁 하고 놀래켜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전화 내용이 요상했답니다. 자기야, 여보야 이런 호칭이 나온다던가 언니의 남자친구인 오빠는 캠핑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다던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숨죽이며 다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대요.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니 우리 가족을 기만한 것도 괘씸한데 정말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오늘 그쪽 사람들이랑 여행 와서 2박 3일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이런 간지러운 대화부터 암튼 서류는 준비 다 되어 있지? 진짜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하나 몰라? 진짜 쪽팔려 죽겠어. 장애인 주제에 엄청 엉겨 붙는데 나 진짜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네. 빨리 자기 얼굴 보고 힐링하고 싶다.
이런 소름 끼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펜션 뒤에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내용을 딸아이가 여러 찍었더군요. 참 우리 딸도 대단하다 싶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딸아이 자신이 언니를 오빠가 다니는 센터를 추천한 거였는데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거 아니냐며 아주 서럽게 울길래 아니라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 준 이후 그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하며 웃으며 곧장 나오더군요. 어쩜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 있는지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며 그 여자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여자 가방 속을 뒤져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자의 휴대폰을 여니 잠금이 되어 있더군요. 제 아들의 생일을 기입하니 풀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속삭여 놓고 휴대폰 비밀번호가 제 아들의 생일이라니. 근데 휴대폰 속 진실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딸아이의 짐작대로 그 여자에겐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시부모로 저희와 상견례를 했었던 사람들은 둘 다 결혼식 하객 알바를 하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저희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쩌다 우연한 계기로 친해진 저희 딸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딸아이의 오빠가 지적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아들을 꼬여내 결혼 허락을 받는 데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가했고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의 개수만 9개였습니다. 그 모든 보험들의 수익자는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보상 금액이 총 15억 정도나 되더군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 그 여자의 디데이였어요. 만일 제 딸이 통화를 엿듣고 의심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내용을 제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딸아이의 말을 듣고 제가 증거를 훔쳐오지 않게 되었다면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 제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었단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과가 나오질 않더군요. 그 여자의 사진첩과 메신저엔 여기저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양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낼지 아주 상세하게 계획된 대화들과 함께 말이죠. 전 그대로 그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보통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실체적 진실 발견이란 공익적인 요청을 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휴대폰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더 커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함께 소장을 써내려갔고 살인 미수죄로 그 여자와 얼굴조차 모르는 남자를 고발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미친 듯이 발뺌하기 시작하더니 그 여자의 휴대폰이 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자백하기 시작하더군요. 도중에 기가 막혔던 점은 남자는
여자가 먼저 계획한 일이었다며 고발했고 그 와중에 감형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련의 사건에 모두 충격을 받고 도망치듯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후로 저희 딸은 그 사건의 시작점이 정말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를 얼마나 뼛속 깊이 믿었던 것인지 몇 년 동안이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한 여자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로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나고 이때쯤 되고 나니 아들은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란 사실을 배워서 아픔을 이겨냈고 딸아이는 아직도 이겨내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계획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경험이었고 두 번 다시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희 가족은 5년이나 지나서야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딸아이는 상처가 큰 듯하지만 저를 닮았으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씩씩했던 예전의 딸로 얼른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젠 세상이 흉하다 못해 험악하기까지 한데 여자만 남자를 조심하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도 여자를 조심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